바다를 건넌 급법승과 승대승 이 제목으로 발표를 맡게 된 경희대 태시마라고 합니다. 네, 부제는 제가 붙였습니다. 제 전공이 해양시대, 일본 해양시대 불교사 및 대외교류사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 시기, 그러니까 8세기 말에서 12세기 말까지입니다만 이 해양시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한국어가 좀 모자라서 알아듣기 어려운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좀 원고를 그냥 읽으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목자인데요. 제가 미리 제출한 요지문이 있습니다. 이 목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다 요지문은 읽을 시간이 없어서 일단 이따가 제3장 제1절 일부분만 그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다른 부분은 어제 PPT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좀 요약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들어가며인데요. 그리고 이 사진은 별로 관계가 없는데 제가 오대산, 중국에 있는 오대산에 2002년에 갔을 때 사진들입니다. 그리고 들어가며에서 제가 요지문에서 한마디만 여기에 인용했습니다. 일본의 경우 해외로 나가 여행하는 존재가 주로 고대 이야기인데요. 주로 승려밖에 없었다는 승려만 있었다. 그런 글을 썼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한국국립박물관, 해양박물관이고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교류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사실 한일 교류, 불교 교류가 고대 어떤 시기를 빼고는 별로 없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국과 일본의 이야기에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 내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법승과 승대승 이렇게 썼는데요. 제 2장에서는 대충 이 표와 같이 제가 글을 썼습니다. 일본사나 일본 불교사에서는 이 급법승과 승대승을 구별해 왔는데 통설적인 이해에 의하면 그러니까 급법승이 공적 그리고 승대승이 사적 이런 식으로 일본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왼쪽 위 부분이 견단사 박형식이라고 썼는데 일령국가 그러니까 중앙집권국가를 건설한 그런 건설의 일강으로 급법을 한 승려가 그러니까 급법승이고 공적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국가불교라든가 진호국가 이런 개념과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 승대승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선지에 가서 왕생을 위한 수행을 하는 그러니까 개인적인 목적으로 중국어로 간 승려다. 이렇게 통설은 보고 있습니다만 만점이 많지 않을까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8세기 같은 경우에는 8세기가 일령 국가를 건설한 시기인데요. 일본 근대 이후 일본이 이 8세기를 하나의 이상으로 삼은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8세기에 활약한 급법승들이 공적 이런 식으로 보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따로 급법승 특히 9세기 이후 급법승들도 선지에 갔습니다. 선지에 가서 환족들에 위한 대리불사를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승대승과 별로 차이가 없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내용을 제 2장에서는 해봤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3장인데요. 바다를 건넌 일본 승려의 다양한 활동. 네, 여기서 제1절 이 부분만 제가 준비한 요지문을 그대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러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바다를 건넌 승려의 중국에서의 활동은 시대순으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제가 저 한국어 모자라서 지금부터 나오는 단어가 여기에 있긴 있습니다. 네. 견단사 박영식이 중국 단나라로 건너간 일본 승려들 중 일부는 수도 창강을 중심으로 반영한 단나라 불교, 단나라 불교 취득하고 기급게 일본 근내에 전했습니다. 도쇼, 7세기 도쇼는 현장 3장 아래서 법장정을 배웠습니다. 도지는 8세기 초인데요. 삼론정 외에 선무의 밀교를 배워 기급했습니다. 그 다음에 gen보 8세기인데 gen보는 5천여 권의 경전을 가지고 왔습니다. 즉 일본 불교계에서 대장경 정비 사업의 일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리고 당 현정 황제로부터 자색꽃을 하사받은 점도 주목할 수 있습니다.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료센 9세기 견단사선 타고 중국에 간 료센은 중국 단나라 경정의 한역, 그러니까 번역 사업에 참가했다는 점을 특징으로 꼽지만 우타이산, 오대산에 들어간 일본 승려이기도 합니다. 네. 다음 단락으로 가겠습니다. 료센과 같은 견단사선으로 단나라에 건너온 사이조와 그가이가 각각 텐다이산 창안에서 메우고 기급한 후 새롭게 전대정 그리고 진원정을 전설한 창설한 일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사이조는 해양교의 전도를 실현한 간무천왕과 단나라에 들어가기 전부터 밀접한 관계에 있었으며 전왕의 기대를 얻고 텐다이상으로 가서 급업했습니다. 또한 당시 인도계 서역 승려인 불곰 유명한 밀교 승려인데 이 불곰이 대상한 밀교가 단나라의 황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큰 세력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그가이는 이 밀교를 일본에 도입해 일본의 친노국가 또는 왕권수호의 새로운 측면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엔닝, 엔교, 조교처럼 제후의 견단사선 838년으로 단나라에 건너간 승려들 그리고 그 후 산성을 이용해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용해 단나라에 건너간 엔진, 슈웨 등은 서로 기속 사원이나 전번 전파가 다르지만 단나라 밀교 계승에 힘을 쏟았습니다. 견단사가 중단되고 나서도 승려들은 전왕의 윤호를 얻어 중국 단나라로 건너갔으며 그들의 급업성과를 진노국가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선당 입장에서 보면 입단승이 새로 가지고 온 밀교 수행법을 아자리직의 신설을 통해 일본 근내에 복교하는 등 중국에서의 급업 성과를 조정해 알리고 자신들의 존재 의의를 높여가게 됩니다. 10세기 전반 단나라가 멸망한 후에도 고국지절의 승려 강견이 적극 효과를 얻어 5대 십국시대 대륙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들의 일행도
밀교급법에 준사하였으며 중국 북부 지방에서의 밀교 증흥을 담당한 사실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기극하지 못해 기존 급법 승려처럼 일본 국내에서의 흥법은 하지 못했습니다. 조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입선승 전엔 성나라에 간 승려인데 전엔도 또한 위에서 언급한 승려의 계보에 해당됩니다. 전엔 사제의 경우는 성행 입단승들과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밀교를 배우고 관장을 받았으며 실담학 그리고 범서를 습득하고 귀국 후에는 아자리직 설지를 조정해 신청함으로써 일본 국내 밀교를 혼법했습니다. 또한 손나라 황제로부터 후한 대우를 받았으며 자색국가 대사 진호를 하사받았습니다. 또 견정, 그러니까 여기서는 중국 최초의 판본 대장경인데 이것을 일본에 가지고 온 것은 과거 행보와混同되는 점입니다. 다만 전행의 경우 밀교 도입 이외에 그가 중국 손나라에 제재할 때 습득한 손나라의 불교를 일본 국내에 복교하고자 했지만 기존 승단의 그 반대로 전부 좌절되었다고 합니다. 이후의 사료에 따르면 삼각시, 사막정, 아니면 그 다르마정라고 불리는 세 전파의 창설 그리고 승려를 양성하는 계당의 신설 이것들은 현밀팔정이라고 하는데 그 제재불교라고 해도 괜찮은데요. 이 현밀팔정의 이념을 따르는 기존 승단의 그 승단이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좌절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10세기 말 단계에서 바다를 건넌 승려의 급법 성과를 그 기존 승단 조금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승단 구조를 그 변화시키는 것으로는 더 이상 국내 헌법은 그 불가능해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그 10세기 말 정도까지의 이야기였습니다만 이 3장의 1절의 그 남은 부분은 나가묘에 다시 거의 같은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곳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PPT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3-2에서는 해외 선지로의 여행이라고 썼는데 첫 번째 견단사 시기 입단승들도 선지 순례를 했었습니다. 구원자가 있었는데 특히 견단사 시기는 환적이었습니다. 그 대리로 중국 내 여러 선지를 방문했습니다. 특히 두 번째 9세기인데요. 9세기 전반부터 일본 승려의 오대산 순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문수보살의 현재 설법하고 있는 그런 선지인데요. 8세기가 되면 아시아 최대 선지, 그러니까 인도와 동등하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만, 일본은 조금 늦게 9세기에 들어가서 이 오대산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일본 천황도 승려를 통해서 불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선지에서는 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조금 각별한 선지로 삼았습니다. 아마도. 그리고 그 승려들도 그러니까 즉각 호가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 시대는 그러니까 호가를 얻기 위한 그 오대산에 갈 거라고 그 오대산 승대의 의도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해봤습니다. 다음으로 또 같은 그 3-2절에서는 그 인도 이야기도 해봤습니다. 그 세기에 그 몇 명 일본 승려들이 인도를 향하게 되었습니다. 경로가 그러니까 동중국계 교역권 이것에서 남중국계 교역권 이렇게
네, 썼습니다만 이 해역 루트, 네, 9세기 후 이러한 해역 루트에 일본도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그 하카타 다자이프가 있는데 바로 이 중국의 교역권의 동쪽 끝이기 때문에 인도도 진짜로 갈 수 있는 선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근데 뭐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로 인도에 토탈한 승려는 사실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습니다. 네, 그 중간에서 사망한 승려도 있고 선나라까지는 갔는데 그 다음으로는 가지 못한 승려도 있었습니다. 가장 밑에서 이것은 한편 다른 이야기가 때문이다만 한편 저장성 지금 전대산이 있는 태주인데요. 태주 지역과 일본 사이에서는 9세기의 불교 교류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해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나가묘 부분인데요. 조금 나가묘에서는 좀 개념적인 이야기가 되었는데요. 그리고 어디까지나 3단계이고 제 생각입니다만 바다를 건너간 승려에는 특징의 변화가 있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고대에서 중세에 걸쳐 점점 변한 건데요. 처음에는 일본 제재불교라고 일단 불러두겠지만 그의 중앙에 있는 승려들이 중국에 갔습니다. 좀 애니메이션 이렇게 갔습니다. 이 부분에서. 네, 그런데 견단사 이후 점점 변화가 시작되었으며 제재불교 중핵에서 거리를 둔 승려들, 그러니까 주변에 여기 있는 승려들이 중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쪽에서 승려들인데 이쪽에서 중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쓴 것은 12세기 말 이후 이야기인데요. 그 승려들이 인원수도 점점 많아지고 선나라 불교의 제도 아니면 규법을 위고한 승려 집단이 새로 탄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제2의 불교계가 새로 만들어졌다는 그런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해봤습니다. 이렇게 요즘 최근에는 선율불교라고 부르는데요. 이 제2의 불교계가 그 후 불교 교류, 대외 교류를 계속해 갔다. 그런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일단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역사교육과 정순일이라고 합니다. 본래 제가 부산에 박물관에 가서 직접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지금 가까이 이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보건당국으로부터 이렇게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렇게 좀 급박하게 좀 등장 방식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여러 선생님들께 양해 말씀 구합니다. 제가 이제 주최 측으로부터 의뢰를 받은 이 야마우치 신지 선생님 발표에 대한 어떤 대독인데요. 제가 발표문을 그대로 읽으면 시간도 좀 많이 걸리고 할 것 같아서 제가 나름 그냥 컴팩트하게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서 야마우치 선생님 발표 내용을 확인하고 곧바로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야마우치 선생님 발표 제목은요. 동아시아 해역세계에서의 불교, 부제로는 일본에 내항한 당송 무역상의 신앙 사례를 중심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차 구성은 화면에 보이시는 이대로입니다. 선생님들 가까이에 이렇게 자료집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함께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며 부분입니다. 들어가며 부분에서는 이 9세기 이후 일본 국제교류사에서
무역상이 무역선을 타고 동아시아 해역을 왕래하는 그런 패턴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또 그런 그 무역선의 승려가 편승해서 교류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그 부분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뭐 이런 부분은 사실 이제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일반적인 이해인데요. 야마우치 선생님은 바로 이제 이 그 부분에서 오랫동안 고민하고 계셨던 과제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바로 그 무역상들이 왜 이런 승려들을 무역선에 자신들의 배에 태워줬겠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참천태 오대산기의 사례를 먼저 얘기를 하시면서 불교 세력의 다양한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무역 상인들이 무역 경영을 원활하게 하고 또 이윤 추구에 있어서도 효과적이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즉 경영 전략의 일환으로 승려들을 배에 태웠을 것이다라고 하는 사례를 소개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개각승려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예를 들면 개각승려 같은 경우에는 승선료를 준비하지 않고 배에 탄 그 사례가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윤을 추구한다거나 뭐 상인의 경영 전략이거나 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히노 카이자부로 선생님의 선행 연구를 좀 인용하시면서 야마우치 선생님은 아마도 무역상들이 순수한 신앙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승려들을 태우는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겠는가 라고 하는 그런 가설을 제기합니다. 즉 상인들이 바다를 왕래하는 승려에게 흔쾌히 승선을 허락하고 또 성의 있게 편의를 제공한 것은 독실한 불심에 의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들어가며 부분에서 그냥 두 갈씩으로 그냥 결론을 그냥 미리 예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제1장에서는 9에서 12세기경 일본에 내항한 당상인, 송상인들의 불교 신앙 사례를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부터 7번까지 7개의 케이스로 여러 상인들이 불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2장에 들어와서는요, 불교와 상업 그리고 상인 윤리와의 관계를 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는 위잉스라고 발음이 됩니까? 여영시라고 하는 그 중국 선생님의 선행 연구를 소개하고 그 논지에 의거해서 당송 상인들이 도해승에게 선박 및 이동 수단을 베푼 사상적 의식적 배경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야마우치 선생님이 좀 강조하고 싶었던 사실은요, 송 이후에 중국 종교계에서 세속 내적 전회, 번역자께서는 전개라고 해주셨는데 이제 일본어로 텐카이라고 해서 전회, 뭐 전환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세속 내적 전회, 서민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정토교의 존재가 중요하다는 사실,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해양시대라 하면 이제 서력으로 대충 9세기에서 12세기에 해당합니다만, 이 시기에 일본에 내항한 도항한 중국 무역상과 정토교의 관계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좀 강조해서 설명합니다. 즉 명대 이전의 중국에서 직업윤례 기준을 제시하시면서 상업의 사회적 정당성과 유용성을 주장하고 나아가 생업에 전념함으로써 정토로서의 왕생이 약속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설파한 가르침, 즉 그게 바로 정토교의 가르침이라고 보시는 건데요. 그 정토교가 아무래도 동아시아 해역을 왕래했던 이 무역상들에게 은연중에 이렇게 각인되어 있던 게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좀 짚어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9, 12세기경 헤이안 시대에 일본을 왕래한 당과 송의 상인들도 그러한 정토교와 상업 및 상인윤리의 관계를 인지하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례로서 속본조 왕생전에 보이는 송상인 주인총 사례를 말씀해 주시고, 이 주인총과
송승려인 재은과의 깊은 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재은이라고 하는 송승려는요, 또 마침 천택의 정토교와 깊이 관련이 있는 승려라고 하는 점이 좀 주목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례로서 제1장에서도 이미 언급한 바가 있는 참 천태 5대 산계에 보이는 송상인들의 사례를 이야기해주면서 중국계 무역상과 정토교의 관계를 이렇게 좀 정리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오미어 부분에서 오늘 이 야마우치 선생님의 발표하신 이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에는 무역 상인들의 순수한 신앙심과 그다음에 사회관, 사생관, 윤리관 등 심성 문제에 대해서 더욱 앞으로 연구해보고 싶으시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으로 이 내용을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본 고대사 및 동아시아 해역사를 공부하고 있는 정순일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제 오늘 좀 전에 발표하신 테시마 다카이로 선생님과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2년 6개월간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고대 동아시아 해역과 일본 승려의 중국 순례, 부제로는 고대 일본의 입당승, 입송승 연구라고 하는 테마로 공동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국립해양박물관에서 개최해 주시는 이런 학술대회와 저희 공동연구팀의 어떤 관심사가 굉장히 겹치고 또 문제의식을 이렇게 함께하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또 토론의 기회를 주신 박물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신라대 조명재 교수님께 정말 감사 인사 드리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공동 연구를 수행하면서요, 이런 선행 연구를 좀 살펴봤더니 다음과 같은 문제점 및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관련된 선행 첫 번째는 한국학계에서는 장보고 연구의 연장선에서 도항승을 다루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장보고와 관련이 있는 엔닌이라고 하는 일본 승려만이 주요 분석 대상이 되어온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특징인데요. 엔닌이 분석 대상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주 분석 대상인 텍스트가 입당구법 순례행기로 제한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입당구법 순례행기 이외에 도항승 관련 기초자료에 대한 연구가 너무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인데요. 일본 학계의 연구를 살펴봤더니 연구 축적은 방대하면서도 중국 중심 그리고 한반도 요소 경시 또는 도회시라고 하는 일본 대외관계사 연구의 고전적 설명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지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문제의식 하에 이제 저희 공동연구팀에서도 예를 들면 장보고 중심 사관을 좀 탈피해서 보자. 또 엔닌 이외에 여러 도항승 사례를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좀 살펴보자라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테시마 선생님 발표, 그 다음에 야마우치 선생님 발표는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제가 아까 말씀드린 1, 2, 3의 어떤 문제점인 특징 가운데 1번, 2번 그 문제점은 클리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내용에서도 입당 5가전, 행력초, 참천태, 5대 상기 등등 그동안 한국 학계에 주목되는 일이 없거나 또 소개되는 일이 거의 없었던 도항승 자료들이 충분히 구사되고 있다. 또 소개되고 있다라고 하는 면에서 굉장히 저는 반갑고 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반면에 여전히 좀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즉, 일본 학계의 연구에서 결여되었던 한반도 요소에 대한 어떤 검토가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즉, 동아시아 불교 교류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중국과 일본 열도라고 하는 두 축으로만 논지 전개를 해온 게 아닌가 라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앞으로의 어떤 입당승, 입송승 연구가 단순히 중일 관계사, 일중 관계사가 아니라
동아시아 사적 의의를 가지기 위해서는 좀 한반도를 포함한 조금 더 이제 다각적인 측면에서 접근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문제 제기를 우선 던져보고자 합니다. 이어서 곧바로 이제 그 개별적인 질문을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테시마 선생님 발표에 대한 내용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입당 구법승에서 입송 순례승이라고 하는 어떤 기존의 도식화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계십니다. 통설에서는 공적인 구법승 대 사적인 순례승의 구도로 설명해 왔으나 구법승의 순례에도 순례승의 구법에도 주목해야 하며 그와 같이 비판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우리 시야에 새롭게 들어오는 역사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무나 공감되는 주장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크게 구법승의 시대에서 순례승의 시대로 라고 하는 이렇게 이제 두 단계 그 전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어떻게 보면은 그걸 3등분할 수도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겁니다. 즉 첫 번째 단계는 전기 구법승의 시대, 두 번째는 후기 구법승의 시대, 세 번째는 순례승의 시대라는 3구분법인 거죠.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요 3구분법에 의하면은 1, 2번에서 3번, 즉 구법에서 순례로의 전환을 많이 강조해 주셨지만 또 제가 생각했을 때는 1번 전기 구법승의 시대에서 2번 후기 구법승의 시대로의 전환, 즉 1번에서 2번으로의 전환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했더니 이 2번, 즉 후기 구법승의 시대가 가지는 어떤 그 시대적 특질이 좀 주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기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9세기 800년대에 해당하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선생님께 이 동아시아 불교 교류사에 있어서 이 후기 구법승의 시대, 즉 9세기가 가지고 있는 시대적 특징을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좀 하시고 계신지 그걸 우선 첫 번째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선생님 발표문의 서론을 이제 보게 되면 일본의 불교 교류사 상에서 한반도의 중요성을 인정하시면서도 고대의 특정 시기를 제외하면 14세기 무렵까지 바다를 건너 한반도와 일본 열도를 왕래하는 승려들의 사례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 지적이 어떤 사료상의 상태를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타당하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늘 의문점으로 가지고 있던 부분이 있어서 좀 여쭈어볼까 합니다. 즉, 쌤이 이제 별로 없다라고 지적해 주신, 즉 한반도와 일본 열도 사이를 오간 승려의 존재에 대해서인데요. 800년대의 경우에는 많지는 않지만 일본을 방문한 신라 승려의 사례가 몇 가지 확인이 됩니다. 유명한 입당구법 순례행기에 나오는 신라 환속승 이신해의 사례입니다. 순례행기를 보게 되면은 회창 5년 9월 22일조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신해는 홍인 6년에 일본국 다자이후에 이르러서 8년간을 머물렀다고 합니다. 또 다른 부분에서 이제 6년간 머무른 것처럼 기록이 되기도 합니다. 어쨌건 체제 기간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긴 합니다만 일본의 장기 체제한 신라 승려의 사례로 보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례인데요. 일본 3대 실록 기록을 보게 되면 863년 무렵 일본 열도를 방문한 신라 사문의 사례가 나옵니다. 원저, 보숭, 청원 등 3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들이 하카타 쪽에 도착했다고 나오고 이들에 대해서 일본 측은 홍려관에 안치해서 양식을 지급하도록 하였고 또 돌려보내는 방식으로는 당인선, 즉 당인의 배를 기다려서 돌려보내도록 그렇게 이제 해이한 조정이 다자이후에 명령하고 있는 기록이 보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사례입니다. 일본 기락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관평 5년, 894년에 일본을 방문한 신라법사, 신원 등 3명의 사례입니다. 이들은 나가토, 지금 현재로 보면
야마구치현쯤이겠습니까? 야마구치현 쪽에 이제 도착했다라고 되어 있고, 도착해서 너네 왜 왔냐라고 하는 그런 이유, 사정을 이렇게 힐문했더니 뭐라고 대답했던 것 같고, 그에 바탕에서 이제 문제가 없는 걸 확인하고서 식량을 지급하고 돌려보냈다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테시마 선생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신라 승려가 일본으로 방문한 목적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이런 사례들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유의가 되는 것은 일본 3대 실록 870년 2월 21조, 그 다음에 870년 9월 15일조 등에 나오는 대제부 관내 거주 신라인 집단과 그 다음에 그 집단 속에 포함된 신라승, 신라삼이의 사례입니다. 이 신라승, 신라삼이라고 하는 일본에 장기 체제하면서 신라인 커뮤니티에 포함되어 있던 이런 승려들의 존재는 이른바 869년 신라 해적 사건이 해결되는 과정 속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를 보게 되면은 뭔가 뭐랄까요, 이때까지 주목되지는 않았지만 일본 열도 내에서도 외국 승려, 이국 승려들이 어떤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 뭔가 일본으로 건너갔고, 또 일본에 있는 그 이국인 커뮤니티의 집단 거주지에 장기 체제하면서 뭔가 나름의 역할, 나름의 기능을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 어떤 사례에 대해서 선생님이 생각을 여쭙고 싶고, 또 저는 9세기만 말씀드렸지만은 예를 들면 한국의 고려시대 때에 또 일본을 왕래하면서 혹은 일본에 체제하면서 뭔가 역할을 한 사례가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존스리 선생님 그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토론이신데 하나의 논문같이 완성도가 높은 내용이시고 저도 정말 지금 공부가 되었습니다. 어제 좀 토론 문장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생각하고 오늘 왔습니다. 선생님 질문 중 첫 번째 질문인데요. 법승 중에도 9세기 전 법승하고 9세기 이후 법승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점, 저도 어느 정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9세기의 시대성이죠. 동아시아 해역 지역의 해역에서의 국제 상인들이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들어진 시기였고, 그렇기 때문에 법승려의 특징에도 변화가 있었다는 점도 사실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러한 아시아 교류의 큰 변화도 중요시하고 있지만 일본 근대 불교에 있어서도 9세기가 중요한 시기라고 이 조사해 이번에 해봤는데 그런 시기라고 느꼈습니다. 발표에서도 언급했는데 선행연구에 의하면 해양 시대, 즉 9세기에 들어가서 일본 불교 사원 아니면 승려 집단이 독립한 세력으로 활동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 시대 8세기는 불교 집단이라는 실제가 없고 국가가 중국 불교를 그대로 모방 재현을 했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9세기에 들어가서 승려들도 자기의 의지 그리고 불교 집단으로서의 의지에 따라 법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아마 그러니까 아까 진노국가라는 개념도 생겼고, 그렇기 때문에 불교계가 주도적으로 왕권을 이끌어가는 방법으로서 밀교가 많이 도입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아무튼 9세기는 국제 교류뿐만 아니라 일본 불교사 그 자체에 있어서도 중요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계속해서 해도 될까요? 좀 시간 그러면 두 번째인데 저는 중국적 연구를 해 왔으니까 중국 승려하고 신라 승려를 비교하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세기에는 중국 승려도 사실 몇 명 일본에 왔는데요.
뭐 그들은 그러니까 일본 교토, 해양교 교토까지 간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예로 9세기 말 다자이프에 온 단나라 승려도 있는데 선생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승려의 경우는 중국에서 미리 일본인 입탄승과 만났을 때 일본에 와달라고 그러니까 위탁을 받아 그러니까 헌법 그러니까 포교하기 위해 다자이프에 왔습니다. 이 승려가 그 교토까지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단나라 승려의 경우는 뭐 중일 불교 교류 차원으로 분석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알려주신 9세기 신라 승려도 그러니까 헌법이나 보교를 위해 왔는지 어떤지 이 점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신라 승려들은 다자이프에서 헌법이나 그런 걸 했었는지 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일본 중안불교계와는 관계가 없는 차원의 승려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전공 분야이신데 9세기 신라 사람들이 중국에서도 몇몇 신라인 커뮤니티를 만들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아마 불교나 승려도 필요했었습니다. 그런 커뮤니티 중 하나가 다자이프가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다자이프에도 신라인 커뮤니티가 있고 그곳에 필요한 승려로서 일본에 온 그것이 아니었을까? 일단 이 정도로 생각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다자이프에서 어떤 교류가 있었는지 제가 궁금한 부분이 사실 그것인데요. 일단 두 번째 답변은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으로 또 괜찮습니까? 마지막으로 고려 승려인데 13세기에 일본에 온 승려가 2사람 정도 있기는 사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 사료는 근세 사료이기 때문에 사실 조금 예매합니다. 믿을 수 있는지. 그런데요, 한편 한국 쪽 사료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승려가 다자이프하고 고려를 왔다 갔다 왕복한 승려입니다. 13세기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여기서도 다자이프이고 이때 다자이프 절에 왔는데 선정절이에요. 젠시 선정절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이 부분이 진짜 재미있고 아까 저도 발표 때도 선정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했는데 일단 이런 사례가 있다는 것만 지금 답변 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조금 또 생각하고 싶은 점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야마우치 선생님 발표에 대한 내용인데요. 아까 내용 요약은 먼저 말씀드린 대로이기 때문에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면 두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야마우치 선생님께서는 12세기에 일본을 왕래한 혹은 일본을 방문한 당송상인들이 마치 자유롭게 도항하고 즉 일본으로 입항하고 또 일본으로부터 출항하고 이렇게 이제 묘사하고 계신데 과연 자유로운 항해였겠는가라는 부분을 좀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해에 따르면 아무리 상인이라고 한들 승려라고 한들 왕권 국가로부터 허가받은 항해가 아니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불가능했다라는 이해가 있는데 선생님께서는 그걸 마치 이제 자유로운 항해가 가능했던 것처럼 묘사를 하고 계시기에 그 당시 어떤 도항의 실태랄까요? 그런 것들을 좀 확인차 여쭈어보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인데요. 야마우치 선생님께서는 발표문에서도 일본을 왕래한 당상인, 송상인과 그 신앙 사례를 다수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해당 상인들이 중국이 아닌 일본 열도에서도 신앙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었을지 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계 상인들이 집단 체제지 혹은 집단 거주지에서 불교 신앙을 유지했던 흔적이라든지 사례가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고요. 왜냐하면 아까 천일각 9장
이른바 이제 삼석비라고 불리는 사례를 발표문에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만 그런 어떤 송나라 사람들이 대제부 관내에 거주하는 사례가 있었던 걸 보게 되면 뭔가 이제 승려들도 체제하면서 뭔가 신앙 활동을 했다거나 포교 활동을 했다거나 뭔가 이제 홍법 활동을 우리 태시마 스님 표현에 따르면 홍법 활동을 했다거나 했을 것 같은데 그런 사례가 좀 궁금했고요. 또 한 가지는 태시마 선생님께 질문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신라인 등 한반도계 승려들이 도일한 사례, 또 일본에 체제하는 한반도계 사람들의 신앙 네트워크가 뭔가 있었는지 선생님께 추가적으로 좀 설명 요청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야마우치 선생님은 지금 부재 중이시기 때문에 답변을 제가 들을 수는 없겠지만 제가 나중에 뭐 이메일이라든지 이렇게 좀 다시 한번 여쭈어 가지고 뭔가 받는 회답이 있으면 해양박물관과 또 우리 오늘 와주신 발표자 선생님, 토론자 선생님 그리고 주최 측에 또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토론은 이상입니다.